자, 비상 김진수 3- 비판적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이상한 선생님이라는 소설이지. 우리 친구들은 그 읽기 교재에서만 봤을 겁니다. 자, 본문 안내 한번 보도록 하고. 이상한 선생님은 해방 전후의 혼란한 사회 상황 속에서 기회주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박 선생님을 희화화하고, 희화화 웃음거리로 만든다는 뜻입니다. 웃음거리로 만듦. 희화화하고 비꼼으로써 대상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는 소설이다. 그렇죠? 기회주의자들이 너무 많아.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우리 주변에도 너무 많죠. 자기만 잘 살려고 남을 속이고, 그렇죠? 예. 아, 너무 안 좋습니다. 자, 소설의 서술자인 나가 1인칭이네. 박 선생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풍자의 개념과 효과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자, 풍자가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그 대상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것을 풍자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 소설의 시점은 1인칭 관찰자가 됩니다. 주인공은 이상한 선생님인 박 선생님이고, 자, 전체 줄거리 나와 있죠. 자, 여러분들이 글 쓸 때 줄거리는 요렇게 쓰는 거야. 요렇게 너무 막 주구장창 쓰는데 줄거리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갈래는 현대소설, 단편소설, 성격은 풍자적, 비판적. 자, 누굴 비판합니까? 박 선생님을 비판한다. 기회주의적인 그런 사람들을 비판한다. 제재,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한 선생님. 주제, 해방 전후의 혼란한 사회 상황 속에서 기회주의적으로 행동하는 인물을 비판한다. 자, 본문 내용 보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볼게요. 우리 박 선생님은 참 이상한 선생님이었다. 박 선생님은 생긴 것부터가 무척 이상하게 생긴 선생님이었다. 키가 한 뼘밖에 안 되어서 뼘생 또는 뼘박이라는 별명이 있는 것처럼 박 선생님의 키는 키 작은 사람 가운데서도 유난히 작은 키였다. 일본 정치니까 일제 때죠. 일제 때. 일제강점기. 일본 정치 때 혈서로 지원병을 지원했다. 체력 검사의 키가 제 척수에 차지 못해. 척수니까 키죠. 크기. 낙방되었다면, 그래서 땅을 치고 울었다면 얼마나 작은 키인지 알 일이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외양묘사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박 선생의 어떤 친일적 행위도 있죠. 친일적인 모습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작은 키에 몸집은 그저 한 줌만 하고 이 한 줌만한 몸집, 한 뼘만한 키 위에 깜짝 놀랄 만큼 큰 머리통이 위태위태하게 올라앉아 있다. 그래서 박 선생님 또 하나의 별명은 대갈장군이라고도 했다. 자, 희화화하고 있어요. 이 박 선생의 어떤 겉모습을 좀 이렇게 웃기게 묘사를 하고 있다. 머리통이 그렇게 큰 박 선생님의 얼굴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또한 여느 사람과는 많이 달랐다. 뒤통수 앞이마가 툭 내솟고 내솟은 좁은 이마 밑으로 눈썹이 시커멓고 왕방울 같은 두 눈은 부리부리하니 전기가 있고도 사납고 코는 매부리 코요. 입은 매기 입으로 귀미까지 넓게 째지고 목소리는 새꼬챙이로 찌르는 것처럼 쨍쨍하고. 역시 외양묘사. 이런 대갈장군인 뼘생 박 선생님과 아주 정반대로 생긴 이가 강 선생님이었다. 강 선생님은 키가 크고 몸치도 크고 얼굴이 너부릇하고 얼굴이 검긴 해도 순하여 사나움이 든 데가 없고 눈은 더 순하고 허허 웃기를 잘하고 별로 성을 내는 일이 없고 아무거나 장난을 잘하고. 자, 여기는 또 강 선생에 대한 묘사. 그러니까 좀 긍정적으로는 묘사 좀 해주고 있죠.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 묘사입니다. 강 선생님은 이런 선생님이었다. 뼘박 박 선생님과 강 선생님은 만나면 싸움이었다. 하학을 하고 나서 하교, 수업이 끝나는 거야. 하학을 하고 나서 우리가 청소를 한 교실을 둘러보다가 또는 운동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들이 여럿이는 보지 않는 곳에서 말이다. 두 선생님이 만나다 치면 강 선생님은 괜히 장난이 하고 싶어 박 선생님은 먼저 건드리곤 했다. 하나는 커다란 몸짓을 해가지고 싱글싱글 웃으면서 하나는 한 뼘만 한 키에 그 무섭게 큰 머리통을 한 얼굴을 바싹 대들고는 사나움이 졸졸 흐르면서 그렇게 마주서서 싸우는 모양은 마치 큰 숙회와 조그만 고양이가 마주 만난 형국이었다. 네, 자주 싸우는 모습을 큰 개와
큰 숙회와 조그만 고양이의 싸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다음 내용. 다른 학교에서 다 그랬을 테지만 우리 학교에서도 그때 말로 국어라던 일본말, 그 일본말로만 말을 하게 하고 엄마 아빠 할 적부터 배운 조선말은 아주 한마디도 쓰지 못하게 했다. 이게 일제강점기 일제 때 모습이에요. 그래서 일제강점기 국어는 우리말 한글이 아니고 한국어가 아니고 일본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주제소의 순사, 주제소는 우리 지금 파출소, 주제소의 순사, 순경, 이런 말들, 주제소, 순사, 이런 말들이 시대를, 당시를 나타내는 말이죠. 당시를 나타내는 말. 그러나 주제소의 순사, 면의 면석이 도 평연을 한 송주사, 또 군이나 도에서 연설하러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이나 조선 사람끼리 만나도 척척 일본말로 인사를 하고 이야기를 했지, 다른 사람들이야 일본 사람과 만났을 때 말고는 다들 조선말로 말을 하고, 그래서 학교 문 밖에만 나가면 만판 조선말로 말을 하는 사람들이요, 더구나 집에 돌아가면 어머니, 아버지, 언니, 누나, 아기 모두들 조선말로 말을 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아주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높은 사람들은 일본어를 쓰고 일반인들은, 그렇죠? 조선말을 그냥 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제 때 좀 한자리 하는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친일이지 뭐. 친일파들. 친일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니까. 계속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도 교실에서 공부를 하고 나와 운동장에서 우리끼리 놀고 할 때에는 암만 해도 일본말보다 조선말이 더 많이 더 잘 나왔다. 당연하죠. 조선 사람이니까. 학교에서고 학교 밖에서고 조선말로 말을 하다 선생님한테 들킨 날이면 경을 치는 판이었다. 혼난다는 얘기예요. 경치다는 말은. 선생님들 중에서도 제일 심하게 밝히는 선생님이 뼘박 박 선생님이었다. 교장 선생님이나 다른 일본 선생님은 나무라기만 하고 많은 수가 있어도 뼘박 박 선생님만은 절대로 용서가 없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 뼘박 박 선생은 친일적 행동을 하는 사람, 친일파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조선말을, 한국 사람인데, 조선 사람인데 조선 사람한테 한국말을 못하게 지금 하고 있어요. 나도 여러 번 혼이 나보았다. 한 번은 상준이 녀석과 어떡하다 싸움이 붙었는데 둘이 서로 부둥켜 안고 구르면서 이 자식아 저 자식아 죽어봐 때려봐 하면서 한참 때리고 제기하는 참이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꼬랏 조선고대 갱가 소리 하수가 이럴까 이놈아 조선말로 싸운 녀석이 어딨어. 완전 친일적 행동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친일파 하면서 구두발로 넓적다리를 걷어차는 건 정신없는 중에도 뼘박 박 선생님이었다. 우리 둘이는 그 자리에서 뺨이 붓도록 따기를 맞았고 공부 시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시간 동안 변소 청소를 했고 그리고 조행 점수를 듬뿍 깎였다. 뭐 요거 이제 평소 행동 점수가 되겠죠. 이렇게 뼘박 박 선생님한테 제일 중한 벌을 받는 때가 언제냐 하면 조선말로 짓거리다 들키는 때였다. 그렇죠. 역시나 이 우리말을 못 쓰게 억압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박 선생의 친일적 행위가 나타납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강 선생님은 그와 반대로 아무 시비가 없었다. 교실에서 공부를 할 때 빼고는, 그리고 다른 선생님, 그 중에서도 교장이야 일본 선생님들과 뼘박 박 선생님이 보지 않는 데서는 강 선생님은 우리한테 일본말을 말을 하지 않았다. 우리들이 일본말을 해도 강 선생님 조선말을 하곤 했다. 우리가 어쩌다 선생님 왜 국어, 일본어, 국어로 말 안 하세요? 하고 물으면 강 선생님이 웃으면서 나는 국어가 서툴러서 그런다 하고 대답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보기에도 강 선생님은 일본말이 서투른 선생님이 아니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은 뭡니까? 강 선생은 좀 뭐랄까, 또 좀 일본에 저항한다고 해야 되나? 애국자라고 합시다, 그냥. 애국자. 자, 다음 내용 계속 보도록 할게요. 이제 위기 부분. 해방이 되던 바로 그 이튿날, 해방이 언제 됐어요? 1945년 8월 15일. 이튿날이니까 이제 8월 16일이 되겠네. 여름방학으로 놀던 때라 나는 궁금해서 학교를 가보았다. 다른 아이들도 한 50명이나 와 있었다. 우리는 해방이라는 말은 아직 몰랐고 순수하네. 뭐 어떤 정치적인 거나 이런 건 잘 모르던 얘기야. 일본이 전쟁에 지고 항복을 한 것만 알았다. 선생님들이, 그 중에서도 뼘박 박 선생님이 그렇게도 일본, 우리 대일본 제국은 결단코 전쟁에 지지 않는다고, 기어코 전쟁에 이기고 천하에 못된 미국, 영국을 거꾸로 들여 천황폐의 위험을 이 전 세계에 드릴 날이 멀지 않았다고. 자, 역시 마찬가지 친일적 모습이죠. 박 선생의
친일적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말을 했었던 그 일본이 도리어 지고 항복하다니 도무지 모를 일이었다. 직원실에는 교장 선생님과 두 일본 선생님 그리고 뼘박 박 선생님 그리고 이렇게 네 분이 모여서 초상란치처럼 모두 코가 쑥 빠져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운동장 구석으로 혹은 직원실 앞뒤로 끼리끼리 모여서서 제가끔 아는 대로 일본이 항복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때 6학년에 다니던 우리 사촌 언니 대석이가 이때 언니라는 말은요. 지금은 여자한테 쓰는 말이지만 이때는 남자한테도 썼어. 그러니까 형이란 뜻이야, 형. 우리 사촌형 대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뒤늦게야 몇몇 동부와 함께 떨떨거리고 달려들었다. 대석 언니는 똘똘하고 기운 세고 싸움 잘하고 그러느라고 선생님들한테 꾸지람과 매는 돈마타 맞고 반에서 성적은 제일 꼴찌인 천한 말썽꾼이었다. 자, 요런 것들 이제 대석이라는 인물의 성격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대석 언니네 집은 읍에서 10리나 되는 곳이었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야 소문을 들었노라고 했다. 대석 언니는 직원실을 넌지시 넘겨다 보더니 싱긋 웃으면서 척 직원실 안으로 들어섰다. 직원실 안에 있던 교장 선생님이랑 다른 두 일본 선생님이랑은 못 본 채하고 고개를 숙여 있는데 뼘박 박 선생님이 눈을 흘기면서 영락없이 일본말로 난다! 라고 책망을 했다. 대석 언니는 그러나 무서워하지 않고 한다는 소리가 선생님 텐노헤이카가 천황폐하 텐노헤이카가 고상했다죠? 항복했대죠? 하고 묻는 것이다. 자, 그러면 위에서 대석 언니가 직원실을 넌지시 넘겨보다가 싱긋 웃으면서 직원실 안으로 들어간 이유는 뭐예요? 놀리려고. 뼘박 박 선생님은 성을 버럭내어 그 큰 눈망울을 부라리면서 여전히 일본말로 잠자고 있어 잘 알지도 못하면서 건방지게 시리 하고 쫓아와서 그 한 대 갈길 듯이 흘러댔다. 대석 언니는 되돌아 나오면서 커다랗게 소리쳤다. 덴노하이가 빠가는 원래 바보란 뜻이죠. 만일 다른 때 누구든지 그런 소리를 했다간 당장 큰일이 날 판이었다. 그러나 교장 선생님이랑 두 일본 선생님은 그대로 못 들은 척 코만 빠뜨리고 앉았고 뼘박 박 선생님도 잔뜩 눈만 흘기고 있을 뿐이지 아무렇지도 않았다. 그런 걸 보면 정녕 일본이 치고 텐노헤이카가 항복을 했고 그래서 이제는 기승을 떨지 못하는 모양인 것 같았다. 예, 좋습니다. 내용 어렵지 않아요. 계속 보겠습니다. 마침 강 선생님이 땀을 뻘뻘 흘리면서 헐떡거리고 뛰어왔다. 강 선생님은 본집이 이웃 고을이었다. 오, 너희들도 왔구나. 잘 돌았다. 너희들도 다들 알았지? 우리 조선이 해방된 줄 알았지? 얘들아, 우리 조선이 독립됐단다. 독립이. 일본은 쫓겨가고 그 지질이 우리 조선 사람을 못살게 굴고 하시해가고 피를 빨아먹고 하던 그 일본이 그 외놈들이 죄다 쫓겨가고 우리 조선은 독립이 돼서 우리끼리 잘 살게 돼서 잘 살게. 자, 독립을 굉장히 반겨하고 있어요. 의젓하고 점잖던 강 선생님이 그렇게도 들이 날뛰고 덤비고 하는 것을 처음 보았다. 자, 만세 불러야지. 만세, 독립만세 불러야지. 태극기 없니? 태극기 아무도 안 가졌구나. 너흰 참 태극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도 못했을 거다. 가만히 있자. 내 태극기를 만들어 가지고 나올게. 그러면서 강 선생님은 직원실로 들어갔다. 강 선생님이 직원실로 들어서는 것을 보고 교장 선생님이랑 두 일본 선생님은 인사를 하려고 풀 게 없이 일어섰다. 기운 없이. 강 선생님은 교장 선생님들을 말을 했다. 당신들이 이제는 일 없어. 어서 집으로 가 있다가 당신네 나라로 돌아갈 도리나 하오. 아무도 댓글을 못하는데 뼘박 박 선생님이 주저주저 하다가 아니 자세히 알아보기나 하고서 그러니까 아직도 못 믿는 거야. 그렇지? 일본이 항복했다는 사실을 박 선생은 아직도 믿지 못하고 있어요. 하니까 강 선생님이 버럭 큰 소리를 말한다. 무엇이 어째? 자넨 그래 뭐가 미련이 남은 게 있어 외놈들하고 대가리 맞대고 앉아서 수군덕거리나 혈서로 지원병 지원 한 번 더 해고파 그러나? 아따 그다지 애달프다 슬프걸랑 외놈들 쫓겨가려 꽁무니 따라 일본으로 가 살지 그러나 자네 같은 충신이면 일본서도 과이시는 안하리. 뼘박 박 선생님은 그만 두 말도 못하고 얼굴이 벌게서 어쩔 줄 몰라 했다. 뼘박 박 선생님은 남한테 이렇게 꼼짝 못하는 것을 보기는 처음이었다. 항상 박 선생은 이렇게 친일적인 행위를 하면서 좀 이렇게 막 당당하게 행동했으니까. 자, 다음 내용입니다. 강 선생님은 반지를 여러 장 꺼내놓고 이제 종이 붉은 잉크와 푸른 잉크로 태극기를 몇 장이고 그렸다. 그려내놓고 또 그리고 그려내놓고 또 그리고 얼마를 그리면서 그러다 아주 부드럽고 조용한 목소리로 여보게 박 선생 하고 불렀다. 그러고는 잠자코 앉아있는 뼘박 박 선생님을 한번 돌려다보고 나서 타이르듯이 말했다. 내가 좀 흥분해서 말이 너무 박절했나 보이. 박절하다.
좀 너무 이렇게 좀 퉁명스럽고 박대하는 그런 말투. 어찌 생각하지 말게. 그리고 이제는 자네나 나나 그동안 지은 죄를 우리 조선동포 앞에 속죄해야 할 때가 아닌가? 물론 이 다음에 민족이 우리를 심판하고 죄에 따라 벌을 줄 날이 없겠지. 그러나 장차 받을 민족의 장차에 받을 민족의 심판과 벌은 장차에 받을 민족의 심판과 벌이고 시방 당장 조선민족 한 사람으로 할 일이 좀 많은가? 우리같이 손목 잡고 건국에 도움될 일을 하세. 자, 이거 화해하는 거죠. 야, 우리는 한민족이잖아. 예? 벌은 나중에 받더라도 우리 지금 우리 할 일을 하자. 건국에 도움될 일을 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리 와서 태극기 그리게 독립만세부터 한바탕 부르세. 뼘밥 박 선생님은 아무 소리도 않고 강 선생님 옆으로 와서 태극기를 그리기 시작했다. 받아들인 거죠, 이제 뼘밥 박 선생이. 그 뒤로 강 선생님과 뼘밥 박 선생님은 사이가 매우 좋아졌다. 뼘밥 박 선생님은 학과 시간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었다. 일본이 우리 조선을 빼서 저희 나라의 속국으로 삼던 이야기를 해주었다. 외놈들은 천하의 불측한 인종이어서 남의 나라와 전쟁하기를 좋아하는 백성이라고 했다. 자, 박 선생이 원래는 친일이었죠, 그치? 여기서는 완전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태도 바꿈. 예. 그리고 그래서 임진왜란 때에도 우리 조선에 쳐들어왔고 그랬다가 이순신 장군이랑 권율 도원수한테 아주 혼이 나서 쫓겨간 이야기도 해주었다. 우리 조선은 역사가 4000년이나 오래되고 그리고 세계의 어떤 나라 못지않게 훌륭한 문화가 발달한 나라라는 이야기도 해주었다. 자, 이렇게 이제 완전히 바뀌었어요. 태도를 바꿨어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기회주의적인 거죠. 뼘밥 박 선생님은 한편으로 열심히 미국말을 공부했다. 역시 그러니까 미국이 영향력이 좀 커지기 시작하니까 미국 편에 붙으려고. 그러면서 우리더러 졸업을 하고 중학교에 가거들라 미국말을 무엇보다도 많이 공부하라고 시방은 미국말을 모르고는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고 했다. 뼘밥 박 선생님은 한 1년 그렇게 미국말 공부를 하더니 그 다음부터는 미국 병정이 오든지 하면 일수 통역을 하곤 했다. 중학교에 다닐 때 조금 배운 것이 있어서 그렇게 쉽게 체득했다고 했다. 미국 병정은 공출은 이제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관에서 가져가는 걸 공출이라고 해요. 벼 공출을 감독하러 와서 우리 뼘밥 박 선생님을 그 꼬마 자동차에 태워가지고 동네 돌아다녔다. 뼘밥 박 선생님은 미국 양복을 얻어 입고 미국 통조림이랑 과자를 얻어 먹고 했다. 역시 기회주의죠. 그러면서 이익을 취하는 거지. 자, 다음 내용입니다. 해방 뒤에 새로운 김교장 선생님이 갈려가고 강 선생님이 교장이 되었다. 강 선생님이 교장이 된 다음부터는 뼘박 박 선생님은 강 선생님과 도로 사이가 나빠졌다. 강 선생님은 교장이 된 지 1년이 못 되어서 파면을 당했다. 어른들 말이 강 선생님은 빨갱이라고 했다. 자, 이건 보통 이제 빨갱이의 사회주의죠. 그런데 아까 이 박 선생은 미군하고 친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미국은 자유주의거든. 그러니까 몰아내는 거지. 그래서 파면을 당했노라고 했다. 또 누구는 뼘박 박 선생님이 강 선생님을 그렇게 꼬아든 것이지 강 선생님은 하나도 빨갱이가 아니라고도 했다. 아마 이걸 통해서 이 박 선생의 모함으로 강 선생 강 교장은 빨갱이야 이런 이제 소문을 퍼뜨렸을 것 같아요. 강 선생님이 파면을 당한 뒤를 물려받아 뼘박 박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이 되었다. 교장이 된 뼘박 박 선생님은 그 작은 키가 으쓱했다. 뼘박 박 선생님은 미국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했다. 이 세상에 미국같이 훌륭한 나라가 없고 미국 사람같이 훌륭한 백성이 없다고 했다. 우리 조선은 미국 덕분에 해방이 되었으니까 미국을 누구보다도 고맙게 여기고 미국이 시킨 대로 순종해야 하느라고 했다. 역시 기회주의죠. 아,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지금도 많아. 지금도 이 현대에도 좀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우리가 혹시 말끝에 미국놈이라고 하면 뼘박 박 선생님은 단박 붙자마자 벌을 세고나 했다. 전에 텐노회의가 빠가라고 한 것만큼이나 엄한 벌을 주었다. 그러니까 이제 친일을 하다가 이제는 이제 친미를 하고 있는 거죠. 이놈아 아무리 미련한 소견이기로 자 봐라. 우리 조선을 독립을 시켜주느라고 자기 나라 백성을 많이 죽여가면서 전쟁을 했지. 그래서 그 덕에 우리 조선이 외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독립이 되질 아니했어? 그뿐인가? 독립을 시켜주고 나서도 우리 조선 사람들 배 안 고프고 편안히 잘 살라고 양식이야 옷감이야 기계야 자동차야 석유야 설탕이야 구두야 뭐 죄다 골고루 가져다 주지 않아? 그런데 그런 고마운 사람들더러 미국놈이 뭐야? 벌을 세우면서 뼘박 박 선생님은 이렇게 꾸짖곤 했다. 아니 미국을 아주 추종하고
찬양하는 거죠. 예, 미국 빠가 되는 거지. 우리는 뼘밥 박 선생님더러 미국에도 텐노헤이카가 있냐고 물었다. 미국에 텐노헤이카가 있지 않고서야 그렇게 일본의 텐노헤이카처럼 우리 조선 사람을 친아들과 같이 사랑하고 우리 조선 사람들 잘 살도록 근심을 하며 온갖 물건을 가져다주고 할 이치가 없기 때문이었다. 해방 전에 뼘밥 박 선생님은 텐노헤이카는 우리 조선 사람들을 일본 사람들과 같이 사랑하고 우리 조선 사람들이 잘 살기를 근심한다고 늘 가르쳐주곤 했다. 그쵸? 일제강점기 때는 이 박 선생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이들은 아니 그러면 미국에도 텐노헤이카가 있어요? 왜 우리한테 이렇게 먹을 걸 주고 왜 우리를 이렇게 살려주려고 하죠?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뼘밥 박 선생님은 미국에는 텐노헤이카는 없고 텐노헤이카보다 훌륭한 돌멩이라는 양반이 있다고 대답했다. 돌멩이. 이때 당시 미국 대통령 이름이죠. 트루먼인데 이게 이제 아마 돌멩이처럼 들렸나 봐. 우리는 그럼 이번에는 그 돌멩이라는 훌륭한 어른을 위하여 미국 신민노 세이시 미국 신민서사를 부르고 기미가요 대신 돌멩이가요를 부르고 해야 하나 보다고 생각했다. 순박하죠. 아이들은 순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일본한테 했던 것처럼 미국한테 하면 되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아무튼 뼘밥 박 선생님은 참 이상한 선생님이었다. 자, 그럼 왜 이상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 그 전에는 일본에 붙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이번에는 미국에 붙어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한단 말이야. 이거를 아이들이 나는 이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이해 못함. 그래서 참 이상한 선생님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학습활동. 자, 박 선생님과 강 선생님 비교가 있죠. 외모와 성격, 조선말을 사용하는 학생에 대한 태도, 해방 소식에 대한 반응과 해방 후의 모습들 여러분들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해방 전과 후 일본과 미국에 대한 박 선생님의 태도를 비교해 보자.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박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 보자. 자, 해방 전에는 일본을 찬양했죠. 미국을 못된 나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본이 미국과 영국 등 다 때려 부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다가 해방이 되니까 일본을 비난하고 미국을 찬양하죠. 결국은 기회주의적인 성격을 지닌 사람이죠. 자기만 살아남으려고, 자기만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소설에 묘사된 박 선생님의 모습을 떠올려보고 풍자의 효과. 그러니까 박 선생님은 어떻게 우스꽝스럽게 표현했어요. 뭐 일본 정치 때 일제 때 혈서로 지원병을 지원했다 체격 검색 키가 제 척수에 차지 못해 납방이 되었다면서 그래서 땅을 치고 울었다면 얼마나 작은 키인지 알 일이다. 키도 작아. 그렇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박 선생을 우스갯거리로 우스운 사람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비판하는 겁니다. 자, 박 선생님은 우스꽝스럽게 표현 얻을 수 있는 효과. 웃음 유발. 박 선생의 부정적이고 기회주의적인 모습 부각. 그리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고 풍자함으로써 주제를 강조한다. 그럼 이 작품의 주제는 뭡니까? 기회주의적인 삶에 대한 비판이죠. 학습활동 적용 사설시조가 있네. 빠르게 보겠습니다. 요건 그래서 사설시조라고 그러고 이건 정형시야. 정형시. 형태가 정해진 시다. 성격은 풍자, 우의, 해학. 해학은 그냥 재미있는 표현이고 풍자는 웃음인데 그 상대방을 비판하는 겁니다. 제재는 두꺼비, 파리, 백송골, 하얀 송골매, 탐관오리 이중성 비판, 탐관오리 횡포와 허장성세를 우의적으로 풍자. 우의적이라는 말은 돌려서 말한다는 얘기야. 돌려서 말하면, 그러니까 직접 말하면, 그러니까 탐관오리한테 잘못된 관리자한테 직접 가서 말하면 안 되죠. 일반 서민들이. 그래서 두꺼비라고 하는 것으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면 두꺼비 파리를 물고 두오미에 치달아 앉아. 두꺼비 탐관오리 지방 관리.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힘없는 백성. 두오미에 치달아 앉았다. 두오미 뭐니? 이건 비료 같은 거죠. 그래서 똥이나 오줌 여기다가 볏짚을 섞어서 삭혀. 예. 그 냄새가 구수해지지, 그지?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삭힌 다음에 이제 밭에 뿌립니다. 그럼 두엄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 부정축제한 재물들이죠. 부정축제 재물.
치달아 앉아, 뛰어 올라 앉아. 두꺼비가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뛰어 올라 앉아 건너산 바라보니 백송굴이 떠있거늘. 자, 백송굴은 중앙관리자. 그래서 이 탐관오리 지방관리보다 훨씬 더 센 사람. 건너산 바라보니 백송굴이 떠있거늘 가슴이 섬뜩하여 풀떡 뛰어내렸다가 두엄 위에 자빠졌구나. 풍자죠. 모초라. 모초라는 마침. 날랜 나일망정. 나였기에. 날랜 나였기에. 어열질 뻔했다. 멍들 뻔했다. 어혈이 멍이야, 멍. 멍들 뻔했다. 자, 그래서 여기가 허장성세. 이거를 줄여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허세. 허세 부린다 얘기를 하지. 그게 허장성세 줄임말이야, 허세가. 마침 날랜 나였기 망정. 멍들 뻔했다. 자, 그 두엄 아래로 자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요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작품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탐관오리 횡포와 허장성세를 우회적으로 비판, 풍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단어들 꼭 확인해 줘야 되겠고, 이거 시조라고 얘기를 했다. 시조. 다음 내용을 또 볼까요? 백성굴이 나타나기 전과 나타난 후 두꺼비의 모습. 나타나기 전 파리를 물고 두엄이 앉아있다. 나타난 이후 깜짝 놀라 도망치다가 넘어졌다. 자, 이 사설시조가 창작된 시대 배경을 참고하여 각 동물이 무엇을 상징하는 써보자. 조선 후기에 부정부패가 극심해지면서 백성의 삶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었다. 지방의 탐관오리들은 백성에게 억지로 곡식을 빌려주고 거기에 높은 이자를 매기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은 땅에 세금을 매기는 등의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했고, 이를 중앙의 고위 관료에게 뇌물로 바치기도 하였다. 이처럼 지방의 탐관오리들은 자신의 승진과 안위를 위해 힘없는 백성을 괴롭혔던 것이다. 나쁜 놈들이죠. 그래서 두꺼비는 지방의 탐관오리, 파리는 힘없는 백성, 백송굴은 중앙의 고위 관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설시조가 풍자하는 바가 뭐냐? 탐관오리의 부조리함을 풍자하는 거죠. 활동마다 만평 그리기 패스. 또 있나? 끝났네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상한 선생님 내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